본주 제3장 행록 1 병술년 단기사천 279년 서기 1946년 인정상가는 좀처럼 쉽게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말하여도 아주 짧게만 하였다. 그러나 그 짤막한 말이 곧장 이치의 핵심에 이르고 그 당장의 상황과 듣는 이의 의중을 꿰뚫는 적이 많았다. 또한 평범한 일상사 속에 천지의 판도를 실어 보이는가 하면 일견 사소한 언질 속에 세상의 미래를 담아 들려주기도 하였다. 그는 마치 촌부와 같은 평소의 언행으로 당시 세상의 돌아가는 정황을 혹은 그 자신의 사상을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였고 때로 개인이나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공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언행이 대부분 암시적인지라 비록 그 말과 행동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들은 자라 하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남들은 도무지 알 수 없어도 보고 듣는 당사자만은 전수신법으로 도연히 알아챌 때도 있었다. 그것들은 우선에는 의미가 없는 듯 하다가도 나중에 가서 그 의미가 확연해져서 문도들은 무릎을 치게 되거나 모골이 송연해지곤 하였다. 하여 당장 보기에 대수롭지 않다 하여 누구도 이를 예사로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광복을 전후해서부터는 그를 쫓는 문도의 수가 늘어나 그의 언행을 기록으로 남긴 이도 있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문도들도 다수 생존해 있어 비교적 그 행적에 자세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여 이때부터의 일을 사소한 듯한 것도 가능한 한 버리지 않고 편년으로 기록해 두기로 한다. 다만 필자가 그 의미나 배경을 상고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비견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면 불명확한 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직언으로만 기록해둔다. 다행히 뒷날에 예지 있는 이가 이를 본다면 가히 이로써 인정상간이 암시한 바를 새삼 명료히 할 수도 있을 터이고 통찰이 남다른 독자라면 그 언행으로서 즉시의 인간세의 이를 능히 꿰뚫어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병술년 초범에 인정상관은 서원장을 불러 명하기를 법정서로 이사할 테니 집을 사라 하였다. 그러자 이 봉욱 문도가 성금을 냈고 서원장은 그 성금으로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샀다. 이 집은 바로 금산사로 들어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작년에 이사한 법판소라는 집과 불과 수백 보 떨어진 가운데 있었다. 서원장이 집을 사고 인정상관께 품고하니 인정상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소로 옮긴다 하고 그 초가집으로 이사하였다. 이 법정소라는 집에 이사온 그는 여러 문도들에게 말하였다. 본 땅에는 본주가 아니는가? 내가 본주다. 이때부터 추종자들은 인정상관을 비로소 본주님이라 칭하게 되었다. 인정상관의 이러한 말은 바로 자신이 매기의 화신임을 밝히고 매기가 곧 옛 조선의 국명이었음을 밝힌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그저 막연히 그가 이 땅 신명계의 주인이라는 것쯤으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본주는 서원장, 김영태, 권병대 등을 불러앉히고 아래와 같은 사사조의 노래를 불렀다. 돌아왔네, 돌아왔네, 제세시절 돌아왔네. 만물시생 이기 따라 천하창생 건져보세. 5월 4일 양력 6월 3일 저녁에 정읍에서 10여 명의 문도가 본주님 댁을 찾아왔다. 하여 시중도는 여문도가 본주님에게 정읍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였다. 이에 본주님은 잘라 말하기를 정읍에 많은 사람 없다 하였다. 대개 이날 정읍에서 온 문도들은 이승만의 연설을 듣고 전국의 기추가 잠옷 궁금하여 본주님의 거동을 살펴보고자 온 것이었다. 이날 이승만은 정읍에 와서 대략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전분을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난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절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통일기관을 기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화계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이보다 먼저 이승만은 누차 사람을 정읍으로 보내어 한규숙, 정상탁, 이중성 등의 우국지사들을 회유하여 중책을 맡기고자 했었다. 하지만 이중성은 이미 이승만을 상종할 수 없는 소인으로 여기어 그가 보낸 사람조차도 만나주지 않았다. 이전에 읽었던 부분 중에 이중성이 그 간도 참사의 참상을 폭로하는 그 사진들을 이승만한테 보냈는데 이승만은 다 자기 공로로 가로챘던 그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규숙, 정상탁 역시 이승만이 암캐와 똑같은 서양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분노하여 그가 보낸 사람들을 꾸짖어 돌려보냈었다. 이름이 프란체스카 여상가 그럴 겁니다. 때문에 이들은 다 이승만이 정읍에 온다는 말은 들었지만 한 사람도 읍내에 나아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 이들은 다 이승만이나 김일성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자리만을 탐하고 좌판이 우판이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욕지거리로 세월을 보내는 것을 통탄하였다. 이들은 다만 이 나라가 미국이나 소련의 간섭을 받지 않는 통일된 정부, 즉 중립국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때문에 만일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읍내에 나아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는 이승만의 발언을 들었더라면 결코 그 연설장은 무사하지가 못했을 것이다. 인정상관이 정읍에 많은 사람 없다고 하였으면 아마도 그러한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나의 운사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작년 을유년에 어른께 조장 서보산이 국수 반뭉치를 사다가 드린 일만 보더라도 반쪽 끝가의 징후는 이미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여름 어느 날 밤에 모기가 많아 정기병 문도가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앉아있으니 본주님이 나와 이르기를 꺼라 모기도 눈이 있다 하였다. 이에 정기병이 당장에 모깃불을 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모기가 소리만 요란스럽게 될 뿐 하나도 사람을 물지 않았다. 여름 어느 날에 소나기가 폐연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요란히 내리치니 문도들이 다 놀라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자 본주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늘만 무서운 줄 아느냐? 앞으로는 땅하늘이 더 무섭다고 하였다. 어느 가을날에 본주님이 마당에 있는 감나비를 가리키며 쇠임이 문도에게 말하였다. 감히 놀래서 한쪽이 까맣다. 하나만 따오느라. 쇠임이는 이상하였다. 본주님이 가리킨 것은 옷이 먹시감이었기 때문이다. 오시는 본디 열매가 맺혀 연글 때까지는 어느 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가 서리가 내릴 때쯤이면 한 부분이 새까맣게 변하는 특징이 있는 감의 한 종류이다. 본주님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새삼스럽게 감히 놀라서 한쪽이 까맣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최인민은 이에 대해 묻지는 않고 시키는 대로 감 하나를 따라드렸다. 그러자 본주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신호를 하였는데 그 신호의 내용을 가히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본초에 따르면 오시로 만든 꽃감은 구역지를 다스리는데도 효과가 있지만 특히 개에 물려 덧난 데에는 직방으로 되는 특효약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묘한 점이 있다. 오행으로 따지면 가을에 서리는 금기에 해당하므로 오시는 금기에 특히 민감한 식물인 셈이다. 방위상으로는 서방의 기운이 금기에 해당하니 개에 물려난 탈은 금독이라 할 수 있는데 오시가 곧 이를 다스리는 약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생각해보건대 본주님은 오시로서 이 땅에 버림남에 오는 서양 문명과 관련하여 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서 원장이 본주님의 손을 보니 무명지가 처음 모실 때보다도 더 많이 펴져 있었다. 하여 그는 감히 어른께 물었다. 손가락이 언제 펴지십니까?
그러자 본주님이 대답하기를 이 손가락이 펴지면 일이 다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서보사는 이후로 인정상간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선화할 무렵에 거의 퍼졌다고 한다. 선화는 신선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자 신선이 된다는 것은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 되겠죠. 본주님이 문도 한 사람에게 쌀을 주며 울타리가에 뿌리라고 하였다. 하여 그 문도가 그대로 봉행하니 갑자기 사방에서 새떼가 모여들어 그걸 쪼아먹었다. 그러자 서구열이 불평하였다.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에 본주님이 말했다. 새도 살아야 해. 사람은 움직이면 먹을 것이 생긴다. 겨울 어느 날 아침에 본주님이 세수를 하고 세수물을 눈 위에 쫙 뿌렸는데 그것이 눈 위에 떨어지자마자 다 쌀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새떼가 모여들어 그 쌀을 먹었다고 한다. 등잔 조명덕의 증언. 어느 문도가 그릇을 본주에게 선물하였는데 본주는 이를 받아만 놓고 쓰지는 않았다. 하여 최미 문도가 여름께 물었다. 저 그릇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본주님이 쓰면 못 써 하였다. 그 후 설문한 자가 오니 본주님은 쓰지도 않은 그릇을 잘 썼다 하며 돌려주는 것이었다. 최미가 그릇 선물한 자가 돌아가는 것을 붙잡고 정황을 말해주며 그 그릇에 무슨 연고라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낯빛이 하얗게 질리면서 한숨을 쉬었다. 실은 사다 드릴까 말까 망설이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사다 드렸더니 어른이 그것을 아신 모양이구려. 원장 서보산이 몇몇 사람에게 은밀히 축지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예전에 지리산에 숨어 있을 때 축지술을 익힌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데 본주님이 사람을 시켜 그를 오라고 하였다. 하여 그가 본주님 앞에 이르르니 본주님이 크게 놓아여 누가 그따위 짓 하라고 하더냐? 하고 끄짖었다. 가을에 본주님이 서구열 문도에게 돈 2원을 주시며 이르기를 처음 보는 것 사가지와 하였다. 하여 서구열이 돈을 받아가지고 장이 가는 도중 웬 아낙네가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에 서구열이 그 아낙네를 불러 세워놓고 암강아지냐고 물으니 그 아낙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다고 하였다. 다시 얼마냐고 물으니 2원이라고 하였다. 하여 서구열이 그 강아지를 사다가 본주님께 드리니 본주님이 받으시고 방화나 하였다. 성삼순 문도가 아기를 낳아서 안고 본주님께 찾아가 인사드리니 본주님이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닦아주고 그에게 이르기를 자네 공덕으로 생겨났어 하고 접시를 내주며 젖을 짜라 하였다. 하여 그가 젖을 짜서 드리니 본주님이 그걸 방우에게 주며 연명만 하면 돼 하였다. 이는 장차 아기가 자라거든 구태여 돈벌이를 시키지 말라는 뜻이었다. 본주님이 김내현, 박춘성, 김덕현 문도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니면 밝힌 사람이 없어 처녀일로 밝혀져 하였다. 처녀일로라는 것은 처음으로 라는 뜻이다. 본주님이 법방에 가시어 잠깐 누워있다가 사방을 두루 살피고 김형순에게 이르기를 개하여도 사람은 수가 개만 못해 하고 탄식하였다. 여기서 잠시 독자들의 리해를 돕기 위해 본주 인정상간이 사람의 운수를 비교하여 단식한 내막을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으로부터 4,500여 년 전에 황토는 지금의 중국 사천성 섬서성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잠옷 세력을 떨친 황제라는 임금이 있었다. 그 황제의 넷째 아들 묘룡이 융호를 낳고 융호가 농명을 낳고 농명이 백견을 낳았는데 백견에 암수가 있어 이를 견융이라 하였다. 그 견융 암수가 형제상간하여 반우라는 개를 낳았는데 황제의 증손 제국이 이 개를 기이하게 여기어 궁에서 기르도록 하였다. 제국의 딸 제녀는 그 개를 심히 사랑하여 항상 곁에 두고 있었다. 제국이 남방을 순시하던 중에 방왕이라는 동이의 군장에게 포위당하였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근심이 되었고 위태로워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제국은 이에 전하에 선포하였다. 누구든지 방시의 머리를 가져오는 자가 있으면 금천근을 하사하고 상으로 미녀, 제녀를 준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방씨의 군사와 말이 강하고 씩씩함을 보고 다들 어렵게 여겼다. 임금 제국에게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자를 반호라 했다. 그 개의 터럭은 오색이었고 제국이 출입할 때면 늘 따라다녔다. 그런데 그날 이 개가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사흘이 지나도록 개의 행방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이에 제국이 심히 괴이하게 여겼다. 한데 그 개는 방황이 있는 곳으로 달아났다. 방황은 개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좌우에 말하였다. 개도 오히려 주인을 버리고 나에게 왔으니 나는 반드시 흥왕할 것이다. 방씨는 이에 크게 연회를 베풀고 개를 위하여 노래를 지었다. 제국의 망함이여, 개도 데리어 주인을 버리도다. 우리 반드시 흥할 것이라 방우조차 돌아오더라. 악공들이 방황의 노랫소리에 맞추어 음악을 연주하자 괴견 반호가 앞발을 들고 일어나 춤을 췄는데 그 몸짓이 가락에 척척 들어맞았다. 방씨의 노래가 다시 이어졌다. 망하고 흥함을 방우가 알고서 가락에 맞추어 춤추니 어찌 경사가 아니랴. 그날 밤 방씨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반호는 방씨의 목을 물어뜯어 끊어가지고 제국에게 돌아왔다. 제국은 개가 방씨의 머리를 물고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개에게 맛있는 고기와 죽을 많이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는 전혀 먹으려 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갔다. 제국이 불러도 개는 또한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제국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먹지도 않고 불러도 오지 않느뇨. 이는 바로 짐이 상을 내리지 않음을 하나요. 그러함이 아니나뇨. 마치금 마땅히 짐이 선포한 대로 너에게 상을 주면 받겠나뇨. 반호가 제국의 이러한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 훌쩍훌쩍 뛰며 좋아하였다. 하여 제국은 반호에게 계리물을 봉하고 미녀 5사람과 계림군 1,000호를 하사했다. 후에 반호가 3남 6녀를 낳으니 그 사내 아이들은 처음 났을 때 형상이 비록 사람과 같았으나 개와 같은 꼬리가 있었다고 하며 그 후로 자손이 장성하여 견융의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원주에는 제국이 반호를 봉해주지 않았고 반호가 제국의 딸 제녀와 그 시녀 신녀를 납치해 갔으며 그 두 여인에게서 24명의 개자식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다. 송대의 유계가 찬한 묘황 소기에는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묘족들이 말하는 바와 의하면 요족 시조의 아비는 개였고 어미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 그 여인이 바로 고신씨, 고신씨는 제국의 공주였다고도 한다. 아들 넷을 낳았는데 장성하게 되자 개를 끌고 사랑을 나눴다. 개가 늙어지자 숨이 갑바 등에 사냥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들들은 놓아여 강물 속에 밀어넣어 죽여버렸다. 이들이 돌아오자 그 어미는 개의 행방을 물었다 하여 자식들이 그 일을 구하자 어미는 크게 통곡하고서 자식들에게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에 자식들은 급히 강으로 달려가 개의 시신을 건져엎고 돌아왔다. 그때 개의 입에서는 선혈이 흘러나왔고 그 선혈은 아들의 가슴을 타고 내렸다. 아들들은 이를 슬퍼하여 그 뒤로부터는 반드시 붉은 배조각 끈을 2가닥으로 가슴에 들이왔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일을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반호의 후예들이 뒷날 중원을 소란케 하다가 진나라 양공 에게 쫓기어 유럽 쪽으로 달아났고 점차 번창하여 서양의 여러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옛 문헌들이 이렇게 그들의 조상이 곧 개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밝히고 있거니와 그러한 일을 다만 신화 속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공교로운 점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의 체질과 습성, 신앙과 학문을 살펴 비교해 보았을 때 드러나는 개와의 일치점을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반호 후예들의 특성을 논하고 비교하여 그들과 개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그들이 지닌 체질상의 특징에서부터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첫째, 그들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으면 견공의 냄새와 하나도 다를 바 없어. 꼭 우리 워리가 곁에 와 있나 의심할 정도다. 때문에 그들은 그 고약한 견공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각종 탈취제를 써왔다. 저들이 역대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교역을 했던 것은 바로 중국의 향료를 구해가기 위함이었다.
야소가 처형을 당했을 때도 그 주장자들이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료 100근을 썼다는 기록도 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TV 강구물 가운데 3분의 1이 각종 탈취제라 하니 그 향료 문화의 구린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들의 장부가 우리네 사람과 달라서 대변을 볼 때 절대로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좀 지저분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의 재래식 변소에는 소변이 섞여 물기가 많기 때문에 대변이 떨어지는 소리가 똥 하고 들린다. 그래서 대변의 의성어가 똥으로 전해졌다. 저들의 변소의 소변이 섞이지 않아 물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변 떨어지는 소리가 똥 하고 들린다. 그래서 그 대변의 의성어가 똥으로 전해져 온 것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살구씨를 해소, 천식, 배농, 소염 등의 약재로 써왔다. 특히 개한테 물린 데는 반드시 살구씨 기름을 먹고 바름으로써 공수병이나 관경독을 예방하였다. 그런데 저들은 살구씨를 10여 개만 먹으면 가히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린다. 그들의 장부가 개의 그것과 같기 때문이다. 살구라고 쓰면 바로 개를 죽인다는 뜻이 되고 실제로 개에게는 극약이 된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양약이 될 수 있으나 개의 장부를 지닌 저들에게는 독약이 되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체질은 따뜻한 방에서 자야만 능히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으나 저들은 땅바닥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해도 그 몸에 전혀 냉기를 받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저들처럼 땅바닥에서 며칠만 자고 나면 몸에 무서운 냉기가 침입하여 능히 활동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 이런 연유로 저들의 여인은 아이를 낳고도 바로 찬물에 목욕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여인은 절대로 그리할 수가 없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우리의 어느 젊은 여인이 그곳에서 여름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산모가 미국 의사의 말을 듣고 찬물에 목욕을 하였다. 그러자 냉기가 뼛속에까지 침투하여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고 숨이 차올라 도저히 저들의 의학으로는 살려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여 별 수 없이 귀국한 그 산모는 우리의 향약 단방의 치료를 받고서야 소생할 수 있었다. 넷째, 우리의 눈은 대개 흑백이 분명하여 눈동자가 검은데 저들의 눈은 경공의 눈처럼 파랗거나 누렇고 우리의 살갗은 모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털이 있을 뿐인데 저들의 살갗에는 견공의 털과 똑같은 오색의 털이 길게 나 있다. 이렇게 체질에 있어서만 저들과 개의 유사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습속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선인들은 그 자식이 늙도록 사랑을 아끼지 않았고 자식 또한 그 부모님께 효성을 다했으므로 이를 가리켜 천륜이라 하였다. 한데 저들의 성품은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의 은공을 모르고 그 부모 역시 자식이 어느 정도 자라면 돌아보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개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일 때는 싹싹 핥아주고 기어하다가 젖을 뗄 때는 매몰차게 대하여 그 정을 떼고 잊어버리는 것과 흡사하다. 우리는 하시라도 부모가 보고 싶으면 달려갈 수 있지만 서양인들은 자식이 부모의 집에 가려 해도 미리 전화로 연락하여 승낙을 얻어낸 후에야 갈 수가 있다고 한다. 또한 저들이 개를 끔찍이 위하고 사랑하는 바를 보면 가히 제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는 저들이 절대로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어떤 나라는 개고기를 먹는 나라와는 국교도 단절하겠다고 부르짖고 있는 지경이다. 최근에 영국의 어느 여자 광대는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다고 우리의 책임있는 정치인에게 심한 공갈 편지를 보내온 일도 있었다. 이들이 이토록 개를 공경하기 때문에 개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자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지 부모의 무덤보다 개의 무덤을 더욱 화려하게 꾸미고 성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웃입술로써 바르게 먹지만 저들은 아랫입술로 먹는다. 즉 포크를 엎어서 아랫입술로 핥아먹고 있는데 이는 개가 음식을 먹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다. 우리의 풍속은 반가운 사람을 대하면 우리의 풍속은 반가운 사람을 대하면 읍을 하거나 서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한다. 한데 저들은 반가운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서로 얼굴을 부비거나 또한 상대방의 손이나 얼굴 등에 입을 맞춘다. 즉 싹싹 핥는 것이다. 그리고 저들의 옛 문헌을 상고해보면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의 발등에 입을 맞추었다. 지금도 야소에 빠진 각 나라의 종교인들이 꼬린내 나는 아무개의 발등에 입 맞추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데 요즘엔 우리나라 사람의 광기가 더욱 심한 실정이니 통탄할 노릇이다. 대저 발등에 입을 맞추고 서로 얼굴을 부비고 하는 짓은 오직 개가 하는 행동이다. 개는 서로 뜻이 통하면 서로 얼굴을 맞대어 부비고 혀로 이곳저곳을 핥으며 주인을 만나면 꼬리를 치고 그 주인의 발등을 싹싹 핥는다. 우리는 흥에 겨워 신명이 나면 손으로 무릎을 치거나 몸을 우쭐거려 춤을 추었다. 그런데 저들은 흥이 나면 그 하체를 열나게 흔들어대는 것이 마치 개가 꼬리와 궁둥이를 흔드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아기를 낳으면 바르게 뉘어 기르는데 저들은 갓 낳은 아기를 앞들여 잠재워 기르고 있다. 그 조상이 본래 엎드려 잠을 잤던 동물이었다는 사실을 가히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언어 그리고 믿는 바와 말하는 바를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는 이 천지와 원시 조상이 사이에서 창조되었다. 간위천지, 간위인라고 주장해왔다. 혹은 이 사이를 곡신이라고도 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며 만물이 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헌데 저들은 인류의 조상이 유인원이라 하며 꼬리가 있었다는 진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저들의 말은 중국말과 비슷하고 어순이 똑같은데 이로써 가히 중국에서 분파된 반후의 후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한 예로는 중국인들이 아버지를 파파라고 하고 어머니를 마마라 하는데 그들 또한 어렸을 때 그 아비를 파파라 하고 그 어미를 마마라 한다. 또 중국인들이 목에 매는 끈을 가리켜 링따이라 하는데 령대 저들은 넥타이라 하고 있다. 우리가 속칭하여 개줄이라고 하는 물건의 이름까지 저들과 중국인이 비슷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밀가루로 만든 떡을 개떡이라 했는데 중국인들은 뺑이라고 했고 저 서양인들은 빵이라 했으니 파오 이를 미루어 그들이 중국에서 분류해 나온 민족임을 가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들은 최초의 조상신을 가리켜 가디라고 이르고 지극히 숭상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의 방식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보면 괴이하게도 개가 되어버린다. 이 또한 한 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그들의 성스러운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다.